학생 여러분, 자, 2교시 들어가겠습니다. 좀 우파 쪽에서 나온 것 중에 이제 다원주의 개념 아직 못한 게 있어가지고 마저 하겠습니다. 즉, 이제 다원주의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에 대항하고 하기 위한 것이었냐면, 자,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서는 공산주의 일당이지 않습니까? 하나에서 소수의 집단이죠. 일당 독재니까. 공산당 일당 독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당 독재를 통해서 모든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다원주의는 그 정반대였어요. 다원주의는 그것이 아니다. 여러 이익 집단들이 있다. 이익 집단들 속에서의 갈등과 협상 속에서 정부가 이 일을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의 일당 독재 또는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 이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권한의 폭이 넓겠어요? 좁겠어요? 좁을 수밖에 없죠. 왜? 많은 이익 집단들 속에서 정부가 그 역할을 찾기 때문에 정부의 권한은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원주의 개념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이익 집단들 간의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처럼 하나 일당 독재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요. 이 경우는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잠재적 이익 집단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잠재적 이익 집단, 잠재적 이익 집단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잠재적 이익 집단이 되거든요. 자, 봐요. 지금 만약에 세금을 올린다고 쳐봐요. 세금 올린다고 쳤을 때 세금을 25%에서 40%를 올린다고 봅시다. 그러면 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잠재적인 납세자가 되거든요. 잠재적인 미래 세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과연 세금을 올리는 정책에 대해서 청년은 여기에 대해서 긍정을 할까요? 부정을 할까요? 여기 당연 여기서는 마이너스겠죠. 즉 여기서도 개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단 속에서는 당장의 지금의 주체로서 떠오르진 않았지만 미래 세대, 잠재적인 미래 세대의 이익 집단들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연금과 관련돼서 개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불만 세력은 누구예요? 청년들이죠. 청년들은 자기들은 더 많은 세원을 부담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에서는 더 적게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누가 찬성하겠냐?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청년 세대는 강력하게 연금의 개혁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래서 청년들은 지금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세대별로 세율을 바꾸자. 청년이 부담하는 세율은 그러니까 연금 보험료를 낮추고 노년층, 중장년층은 앞으로 받을 사람들이니까 이게 올리자. 이렇게 해서 구분하자. 이렇게 지금 청년 세대에서는 주장하고 있죠. 나름대로 이것도 합리성 있는 개념이긴 해요. 이게 물론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더 많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돼 가지고서 나왔던 것들은 이제 다만 이러한 다원주의 개념과 관련돼선 두 가지에 대한 반론이 좀 여기 좀 약간 좀 더 이제 발전하게 돼요. 다원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원주의에서 서로 간에 나눠져 있는 이 집단들 간에 있어서의 관계성에 대해서 중시하기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가 집단, 아이고, 글씨가 잘 안 써져요. 근본적으로는 기업가 집단, 자본주의자죠. 기업가 집단, 즉 자본주의자가 사실은 여기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다원주의는요 상당히 우파 진영에서 많이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직능 집단, 이익 집단들 간의 관계성도 중요하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은 주로 자본주의, 즉 기업가 집단과 그리고 정부였다. 정부가 능동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상당히 큰 재량을 발휘하더라. 이렇게 다원주의는 약간 스펙트럼이 크게 이제 이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파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저 시민사회 거버넌스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왜? 이익 집단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익 집단. 그러니까 사회적 다양성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당시 때 이 다원주의가 항상 나왔을 때 누구를 반대했었냐면 바로 공산주의 국가들과 관련된 소수 집단 세력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하나의 민주 진영에서의 대표적인 우파 이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참여의 다양할 수밖에 없죠. 수많은 이익 집단들이 있으니까요. 이해관계 조정해야 되고 복합성을 인정해야 되고 거버넌스를 강조해야 되며 그 다음에 소수자라고 하더라도 일개의 어떤 그 이익 집단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원주의는 그 성격상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진취적으로 막 바뀔 수가 있어요? 아니죠. 혁신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개혁도 어렵죠.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주의와 상당히 연계가 되어져 있는 이론이다, 이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자, 이런 특히 한국의 마을복지 사업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원주의 복지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도 쭉 있는데요. 이런 것들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단점에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해 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바로 그러한 문제들. 그 다음에 여러 집단들이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도 어렵고 전문성의 문제도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 있죠.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여 예산제라는 게 있죠. 참여 예산제, 시민 참여 예산제, 시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일부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원주의를 반영한 대표적인 정책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교시 쪽이네. 조합주의를 빠질 뻔했네요. 조합주의도 이제 우파 진영 중에 가장 중요한 우파 진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파 진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조합주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합주의는요, 뭐가 왜 중요하냐면, 자, 이렇게 봐요. 국가가 있어요. 국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상당한 이익 집단들이 있겠죠. 이익 집단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저러 이익 집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익 집단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 관계들 속에서 국가가 일정 정도의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익 집단들을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경제인 연합회. 며칠 전에 일단 정부의 수반이 한번 경제인 연합회 만나서 협상한 적이 있었죠. 경제인 연합회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대학생들의 연합회.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대학생들 연합회. 또 노총이 있죠. 노총 연합회. 이런 것들이 있죠. 요러한 하나의 이익 집단들이 있어요. 이들과 무엇이 있느냐? 바로 상호 교환 관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상호 교환 관계. 그러니까 뭐냐면 일방적이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일방적이지가 않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사정위원회 있죠? 노사정위원회. 노동자 사측 정부. 노사정위원회가 조합주의의 개념을 그대로 반영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원주의하고는 좀 달라요. 다원주의는 이제 여러 이익 집단들이 참고를 해서 이익 집단들 간의 대립과 마찰, 균형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반면에 조합주의 경우에서는 일정한 경제인 연합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노총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여러 가지 이익 집단들이 있어요. 그들과 상호 교류적 관계, 상호 교환적 관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조합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협상해서 하는 거죠. 다만 이것이 국가 주도로 가느냐, 사회 주도로 가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 주도로 가느냐, 사회 주도로 가느냐 바로 이게. 그래서 조합주의 개념에는 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하고 프랑스입니다. 조합주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각 직능별로 이게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조합이 있어요. 그렇죠? 고소득층. 그 다음에 중층을 중심으로 한 또 저층을 중심으로 한 이런 집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조합은 각자가 부담할 수 있는 기여금이 다르잖아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조합과 그 외의 조합들은 상당히 격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격차를 그대로 다 인정하고 그 조합주의로 따른 그런 복지 정책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적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각 계층 간의 격차와 그 다음에 계층 간의 분리를 조합주의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요, 일단은 조합주의에 따라서 보다 고소득자들끼리의 별도의 조합들 그리고 그들 간에 있어서의 보다 높은 수준의 연금 혜택들 인정됩니다. 이게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공무원 연금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공무원 연금도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조합주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이제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하고 별도로. 그 외에 또 뭐가 있어요? 사립연금 있죠. 사립교원연금, 이제 군인연금 이런 것들이 있죠. 조합주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보다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활동에 대한 성과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인정해 줍니다. 이런 것들을요.
그러니까 시장주의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게 이 조합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큰 여러분들이 그 오해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조합주의 핵심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표입니다. 이런 것들은 꼭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 자유주의는 최소한이고 보수주의는 도덕 질서를 수호하는 역할, 신자유주의는 아예 무조건 축소하는 것이죠. 조합주의는 어떻습니까? 조합주의는 어떤 그 자신의 상호 교환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이 집단과의 협상에서 이게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중재와 협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쭉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참여 주체는 자유주의는 개인 중심이고 보수주의는 가족과 종교, 신자유주의는 시장 중심으로 가요. 조합주의는요. 노동자, 사용자, 각각의 집단들 그게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조합주의는요. 의사결정 방식이 노사정 협의, 합의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주의죠. 그래서 복지정책도 조합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각 조합마다 조합에 적용되어지는 복지정책, 가령 이제 대부분의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이 일정 정도의 격차가 있는 것들을 인정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주의. 여러분들 이 중에 만약 우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우십니까? 제가 궁금하네요. 뭐 대면 수업이었으면 한번 질의도 해봤을 텐데 좀 약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계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조합주의적 요소로서 바로 이제 노사정위원회 대표적으로 할 수 있지만 다만 비정규직이라든지 영세 사업자라든지 청년층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상 조직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표되지 못하는 하나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합주의 장점을 통해서 포용성과 대표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상당히 민주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나머지 글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근데 이게 재미있어요.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 읽어보시면요. 책도 읽어보시면 되고 또 내가 나눠드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좌파입니다. 좌파란다. 이건 진보 진영입니다. 진보 진영. 자, 이제부터 이제 2교시인데요. 2교시 진보 진영의 이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비안 사회주의입니다. 페이비안 사회주의요. 그러니까 페이비안 하시면은요. 일단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영국 하시면 돼요. 영국 하면 떠오르는 정치 체제는 의회. 그러니까 페이비안 사회주의는요, 일단 사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일단 칼 막스가 공부한 곳이 어디예요? 영국이잖아요. 영국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칼 막스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를 배출했었던 영국이니만큼 아무래도 사회주의 영향도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영국 다 왔죠? 의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 혁신과 개혁의 방점을 찍습니다. 그게 바로 페이비안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페이비안 사회민주주의는 급진적인 것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싫어합니다. 그 대신에 점증적인 방법들을 그리고 우리 감당할 수 있는 것 의회 중심의 민주주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평등과 정의를 지향하는 것은 똑같죠. 되게 이제 페이비안이 무슨 뜻이야 가지고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리 알려드릴게요. 상식이니까 페이비안은요 장군 이름이에요. 로마 장군 이름입니다. 로마 장군 페이비안. 근데 로마 장군인 이 페이비안이 누구하고 이제 싸웠냐면 카르타고의 한니발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카르타고는요 전투에서 진 적이 없어요. 항상 승리했어요. 근데 나중에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한니발은 전투에서 진 적이 없어요. 다 이겼어요. 다만 전쟁에서 패했죠. 근데 이 페이비안이라는 사람은 전투에서 승리한 적이 없어. 한니발만 만나면 맨날 깨져. 패배했어. 근데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페이비안은 대놓고 그냥 맞부딪혀서 싸우면은 한니발한테 밟혀 죽을 거 뻔하니까 항상 전략을 썼어요. 우회 전략. 치고 빠지는 전략.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심스러운 전략을 썼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전략가였죠.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뜻하는 바를 이루어냈죠. 여기서 착안을 해서 페이비안 사회민주주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동유럽이나 러시아처럼 급진적인 그 혁명적인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나가서 페이비안처럼 궁극에는 우리가 승리하리라 한 것이 바로 페이비안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의회를 중심으로 하고 기존의 전통을 최대한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급진적이거나 혁명적인 방식은 싫어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페이비안 이 정도만 알아도 이제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페이비안은 나중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어디에 영향을 주게 되냐면요, 노동당을 창립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의 노동당 있죠? 영국은 보수당하고 노동당 두 개가 있잖아요. 자유당은 나중에 없어졌어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자유당은 해체됐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저희 보수당으로 합쳐졌죠? 그래서 보수당하고 노동당만 있어요. 그 노동당을 만든 그 세력이 누구냐? 바로 페이비안입니다. 페이비안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비안.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회주의잖아요. 어차피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역할을 강조하고 평등은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장에서는 분배를 담당하지만 정부가 재분배 역할을 함으로써 소득 격차를 최대한 줄여줘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일단은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러나 페이비안은 혁명이라든가 급진적인 방식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점진주의, 합법주의, 법에 의한 틀, 특히 의회 중심으로 한 사회적인 개혁, 사회 입법을 통한 개혁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페이비안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비안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 먼저 이제 페이비안은 이렇게 페이비안은 전통 그는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별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보편주의를 갑니다. 사회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가 주도로 가기를 원하죠. 왜? 사회민주주의니까. 칼막스를 갖다가 받아들였는데, 다만 칼막스의 그런 혁명적이고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은 배제했어요. 그다음에 소득 재분배. 이거 뭡니까? 재분배죠. 경제는 분배 기능을 담당한다 그랬죠. 노동을 통해서 임금, 자본에 대해서는 배당, 그다음에 현금에 이렇게 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을 주고 자본가들한테는, 그다음에 또 뭐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자, 현금에 대해서는 이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임금, 그다음에 배당, 그다음에 이자 소득 이렇게 해서 경제에서는 1차적으로 이렇게 분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편차가 발생, 소득 격차가 너무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 들어가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게 재분배. 알겠죠? 이건 재분배는 정부의 역할이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획적 개입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는 페이비안은 점진적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건 뭐예요? 어떤 목표를 달성했으면 여기 한 단계 거쳐서 간다는 얘기죠. 급진적인 것, 달리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는 급진적인 방식은 맞지가 않고 너무 혁명적이고 파괴적이다라고 본 거죠. 점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인 계획, 자,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의 계획적으로 세워야 되겠죠.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 그러니까는 상당히 계획적인 하나의 정부 개입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게 페이비안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이제 페이비안은 이제 뭐 모른다는 말 안 하시겠죠? 페이비안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페이비안 사회민주주의가 미친 거는 뭐냐면요, 페이비안 사회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물론 베버리지는 자유당 출신이에요. 자유당 소속, 자유당과 관련된 학자였습니다. 자유주의자였어요. 자유주의자. 그런데 이제 페이비안은 이런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의 큰 영향, 그때 전시내각이었으니까 전시내각에서 새로운 사회, 빈곤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떤 사회를 우리 희망하고 그리고 꾸려나가고 기획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페이비안은 베버리지 보고서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들 때에도 페이비안의 사회민주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베버리지는 그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NHS 설립하는 데도 기여를 하게 되죠.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면 된다라는 것들을 하나 상식화시킨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어서 의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개혁에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비안 사회민주주의 여러분들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뭡니까? 먼저 점진적인 개혁, 합법적인 절차, 복지 기반의 기반. 지금 현재 다양한 복지 정책을 하게 됐었던 이념적인 하나의 기반을 페이비안 사회민주주의가 제공해왔다. 한국에도 매우 많은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민주의. 이제 사민주의가 나옵니다. 사민주의. 이거는 사민주의. 이거는 이제 유럽, 주로 서구 유럽에서 많이 되죠. 특히 이제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중부 유럽인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북부 유럽,
여기는 이제 사민주의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죠. 사회민주주의.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렇게 안 봤죠. 자본주의는 무조건 패망하게 돼 있다, 망하게 돼 있다,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민주주의는 그렇지가 않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평등을 추구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사회민주주의 역사적 배경들도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칼 막스의 영향을 쭉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일단은 이거를 하나의 국가 정책으로 수행할, 한마디로 해서 철학이었죠. 경제 철학이었어요. 사실은 경제 철학이었는데 이거를 국가 구조 이론, 국가 조직 이론으로 향상화시킬 때 있어서 두 가지 갈래 길이 가요. 하나는 뭘로 가냐? 레닌에 의해 있었던 그런 공산주의 정부로 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현재의 정부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현재의 어떤 의회주의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그런 사회민주주의로 가느냐, 두 가지를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칼 막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칼 막스라고 하는 철학, 경제 철학이에요. 경제 철학이라면 하기에는 너무 크죠. 사회 철학, 경제 철학이기도 하고 또는 문화 철학이기도 해요. 칼 막스는 모든 방면에 영향을 줬으니까. 근데 이 철학은 나중에는 이제 국가 구조 이론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밟게 되는데 그것이 두 단계로 분파가 돼요. 하나는 레닌을 중심으로 한 혁명 정부로 가게 되고, 하나는 바로 사회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했었던 지금 같은 서구 유럽의 바로 정부 기반, 정부 조직 원리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아는 그 사회민주주의는 바로 유럽, 특히 프랑스와 독일, 북유럽의 이런 국가 조직 이론의 기반이 되는 이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회민주주의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혼합경제를 중시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혼합경제는 뭡니까? 일단 시장주의를 인정합니다. 시장경제를 인정하지만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그걸 혼합경제라고 그러거든요. 혼합경제를 인정한 것이 사민주의입니다. 사회민주주의, 보통 사민주의라고 그래요. 사민주의. 그렇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대신에 레닌을 중심으로 했던 혁명정부는 어떻습니까? 사실상은 뭡니까? 그 노동당을 중심으로 했었던 그런 그 노동당 중심주의, 그 일당 독재주의를 허용하게 되죠. 그 외의 정당은 허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뭡니까? 정치적인 자유, 결사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를 모두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칙이 거기서는 말살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평등에 대해서, 실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요. 다만 평등인데 결과적 평등은 지향합니다. 결과적 평등은 뭐예요? 어떤 상과가 있으면 n분의 1 나눠서 다 나눠갖는 것이죠. 상과를 인구수로 나눠서 다 나눠갖는 그런 결과적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 그래서 사회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요, 사회 투자예요. 그 사회 투자다, 사회 투자론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다 사민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 투자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이 투자하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 그럼 지속 가능성은 누가 담보하죠? 아이들이죠. 아동들.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아동들이 하는 것이지. 그래서 아동에 대한 교육 투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아동 투자. 그래서 그 같아서 우리는 사회 투자론이라는 거죠. 그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는 것, 사회 투자론, 사회 투자 국가론. 그래서 특히 가장 중점적이게 하는 것이 아동에 대한 투자. 이걸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지 정책을 보게 되면 보편주의 복지, 왜냐면 사회민주주의니까. 칼 막스의 영향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아니 국가 책임을 강화하죠. 조세를 통한 재분배 중요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들, 그런 굉장히 공통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사회민주주의. 그래서 복지의 대표적인 사례, 아무래도 북부 유럽이 되겠죠. 물론 이제 그 프랑스와 독일도 포함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한다면은 북부 유럽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보편주의 복지를 가장 크게 실현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먼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같이 갈 수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는 이제 레닌을 중심으로 했던 혁명 정부하고는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죠. 보편적 복제를 강조하고 지속적 영향을 지금도 주고 있다. 사회민주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이미 패망했죠. 없어졌죠. 그러나 사민주의는 지금도 서구 유럽의 정부 조직 이념입니다. 이념이고 이론이기도 합니다. 정부 조직 원리이기도 하고요. 사민주의는 대단히 지금도 영향력을 강력하게 발휘하는 그 이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내가 써놓은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진보 진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보 진영하면서 먼저 이제 페미즘 이거 뭐야? 아유 겉도네 제가. 잘못 붙여서 그런가 봐요. 사민주의 나눴고 페이비안 사회주의 나눴어요. 페이비안 사회주의, 그다음에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 나눴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드디어 그 칼 막스가 되겠죠. 칼 막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더 이상 이해할 수도 있죠. 좌파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적 구조가 있고 물적 구조를 기반으로 한 사회민주주의 나오는 물적 기반으로 해서 정신적인 영역을 갖다가 결정짓는다. 그래서 물적 기반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시 여겼는데 이것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 잉여 인력이 있어야 된다. 잉여 인력이 있어야 된다. 잉여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자본이 증가하게 되면은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느 정도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비용 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관리액계상 사람은 비용의 관점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자본주의가 고도하면 고도화될수록 사람은 줄일 수밖에 없다. 왜? 물적 자본은 줄일 수가 없어요. 자본은 줄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인적 자본, 인력은 줄일 수가 있어요. 인력은 감소시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 감소시키고 나머지 잉여 생산물을 자본가가 독점하다 보니까 이 사회는 궁극적으로는 갈등 속에서 노동자에 의해서 이 사회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맞죠?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인천 쪽에 그 엄청나게 큰 창고를 만드셨어요. 창고가 그 규모가 여러분이 지금 딱 롯데백화점 생각하시죠? 그것보다 더 커요. 롯데백화점 딱 생각하시는 어떤 롯데백화점 큰 규모의 건물 생각나시죠? 그것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이제 창고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그냥 그 기계 인력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5명. 기술자하고요, 경비 아저씨 다 5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자동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가 자본 집약형으로 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자본 집약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그 불변 자본이 있어요. 불변 자본이 있고 그다음에 가변 자본이 있어요. 불변 자본, 우리가 변동시킬 수 없는 자본, 가변 자본, 그러니까 변동시킬 수 있는 자본이 있어요. 불변 자본이 뭐냐면은 바로 공장이라든가 또는 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가변 자본은 뭡니까? 임금을 줘야 되는 노동자죠. 가변 자본은 줄일 수 있지 불변 자본은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장이 그랬어. 이 공장은 최첨단 그 자동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인 창고예요. 무인 창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인 창고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즘은 무인 공장이 늘고 있어요. 무인 공장. 스마트폰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잠깐만요. 자, 스마트폰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잠깐만요. 스마트폰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신발을 만든다든가 할 때 요즘은 그 사람이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노동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노동에 대해서 이제 배제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는 잉여 생산물들은 모두 자본가가 가져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수의 노동자들은 많은 이익을 균점할 수 있는,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박탈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회가 나중에 궁극적인 모순 상황에 들어가서 갈등 속에서 뒤집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모든 자본은 국유화 단계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자본을 더 이상 이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본을 만들면 만들수록
이 모든 잉여 생산물들은 모두 다 자본가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수의 노동자들은 여기서 배제되는 거예요. 이 사회는 유지될 수가 없으니까 이 사회에서 끊어버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모든 자본들을 국유화 시스템으로 바꾼다. 국유화로 바꿔서 이것들을 각각에 대해서 소득을 분배하는 개념으로 나가게 된다.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하죠. 실제로 이게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사회가. 그러니까 이제 무인 공장이 많이 생기고 사람이 필요 없고 사람을 최대한 이제 아웃소싱 시키기 시작하면서 특히 다 그나마 직장의 지금 절반 정도가 비정규직이거든요. 점차적으로 뭐 사람이 어떠한 그 자본을 갖다가 함께 그 균점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지금 거의 박탈당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시점에서 본다면은 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하고자 한다면은 그러면 사실상의 모든 자본들을 국유화해서 또는 이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득 재분배 정책을 씀으로써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민간과 함께 이 생산물의 잉여를 부가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 사회는 더 이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는 끝장이 나는 거죠. 새로운 단계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칼 막스가 얘기했던 거를 단순히 하나의 사회 급진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맹점을 칼 막스는 한 200년 정도 빨리 캐치했다고 보시면 돼요. 한 100년, 150년 정도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굉장히 빨리 체크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사실은 지금 자산 추구 행위를 해요. 모든 사람들 자산 추구를 해. 그래야 이제 돈도 벌고 생계도 되고 자아 실현도 되고 자아 효능감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여기서 배제되고 있어요. 그럼 계속 배제된다고 한다면 그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고요. 지속 가능성 있게 하려면은 이 거대한 자본들을 국가가 일정 정도에 관여해서 강제적으로 배분해주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소득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로보트세. 로보트가 무슨 세금을 내? 근데 로보트를 보유하면 로보트 세금을 내라. 그리고 로보트 세금을 빼내서 그걸 일반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로보트세.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지금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본다면 기존의 자본주의 가지고선 생각하기가 어려운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칼 막스가 얘기했던 거를 단순히 폭력적인 어떤 급진적인 그런 혁명의 이론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경로를 미리 파악한 거라고 예언적인 거라고 봤다고 한다면 지금도 굉장히 살아 숨쉬는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더 얘기하면 오해서 할까봐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칼 막스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는 바로 그러한 계급 투쟁과 관련된 하나의 정당화의 이론으로서 상당히 19세기와 20세기 전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이론에 그치지 않고 국가 구조 이론, 국가 조직 이론으로 발전하게 돼. 누구에 의해서? 레닌에 의해서요. 레닌에 의해서 이제 국가 구조 이론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련과 같은 실제로 노동자 중심의 정부가 생기게 됐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서는 비효율성이 너무 극대화되면서 스스로 패망한 길로 가게 되죠. 패망하고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그걸 계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자본주의 국가죠. 자, 그러나 일단은 우리에게 19세기하고 20세기 동안에 남기놓은 족적은 엄청나게 깊었죠. 자, 그런 것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한 거 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주의는 복지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에요. 왜냐면 이건 시간만 벌었다고 봐요. 칼 막스는 어차피 그 막스주의자들은 이 그 자본주의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착취, 피착취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관계이다. 다만 복지는 그거를 시간을 붕괴 속도를 늦추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렇게 봐서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봐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배관시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다른 사회복지자들은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계급 연대가 또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복지 정책의 어떤 순기능적인 측면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복지 정책의 특징은 먼저 보편적 권리 인정하고 있고요. 생산 수단을 사회적으로 소유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되고 노동자 중심의 어떤 사회 정책을 지향한다는 점, 그 다음에 계급 의식을 고양한다는 점에 있어서 봤을 때 막스주의는 과거의 철학과는 굉장히 궤를 달리하는 매우 특징이 있는 하나의 이념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칼 막스의 이념은 살아 숨쉰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시 해석이 가능해요. 얼마든지. 현실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어냈던 것들도 가령 우리는 그 NHS와 같은 무상 의료 시스템들,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정책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공공 임대 아파트 그것도 많이 이제 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죠. 교육 체계 같은 것도 우리는 사실상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사실상 무상 교육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 사회주의자들은 상당히 큰 영향을 많이 끼쳐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도 다 읽어보세요. 제3의 길을 하겠습니다. 제3의 길은 가장 오해를 많이 사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오해도 사고 비난도 받고. 뭐냐면 제3의 길은 일단 사회민주주의가 사민주의죠. 사민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특장점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가 갖고 있었던 특장점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장점만, 즉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 이것들을 그냥 짬뽕하겠다. 이게 이게 제3의 길입니다. 이게 나온 게 1998년도에 나왔습니다. 이게요. 1998년 가장 최근에 나왔죠. 그래서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의 장점과 신자유주의의 장점을 결합해서 활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했던 사람들이 토니 블레어, 그다음 빌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빌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짬뽕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좀 모호해요. 정체성이 모호해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제가 해놨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지금 일단은 지금 파워포인트 좀 안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제 3의 길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잠시만요. 특별하게 어려운 점 없습니다. 제 3의 길은요. 특별한 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3의 길에 있어서는 일단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사회 시장 경제를 인정합니다. 시장 경제를 최대한 인정합니다. 시장주의를 최대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도 일단은 형평성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가지면서 진행이 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3의 길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럼 제 3의 길이 왜 나타났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3의 길이 나왔었던 하나의 배경이 있습니다. 제 3의 길이 나왔었던 배경이 뭐가 있었냐면요.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은 먼저 세계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마디로 이제 국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3의 길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하나의 이념이 필요하다. 먼저 세계화다. 과거와 다르게 국경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보다 이제 세계화는 뭐겠어요? 이제는 보다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멀었던 국가인데 이제 가까워지는.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 이를 통해서 세계화의 길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유동성이 높아졌다. 이제 3의 길에서는요. 이제 과거와 같은 이제 우리끼리의 어떤 사회민주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이걸로만 해석하기 어려운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세계화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발생했던 시점이 바로 이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세계화가 발달하면서 또 하나가 뭐가 되냐면요. 개인의 역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개인의 역량이요. 즉, 과거와 다른 개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인터넷의 영향이죠. 인터넷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개인의 한 기업도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뭐냐면요. 다국적 기업들이 생깁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거 왜 이래요?
왜 이러지? 이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등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잠시만요.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제3의 길이 있었던 그 배경, 첫 번째 이때 세계화가 대두가 됐다. 두 번째 개인 또는 기업의 역량이 커졌다. 특히 초다국적 기업들이 이때 번성을 했었다. 이때 90년대 말 IMF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는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생깁니다. 새로운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이 생깁니다. 세계엔 새로운 이슈들. 가령 이제 어떤 갑자기 온난화 현상, 너무 기후가 더워지는 현상도 생기기도 하고, 인종 분쟁도 생기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새로운 이슈들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기후 변화가 많이 생기기도 하며, 또 하나 다섯 번째는 정부 역할에 있어서의 이전 역할에 그 증대는 이제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즉, 정부의 역할이 커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정부의 역할은 커지고 정치인의 역할은 작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의 기능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제3의 길이, 즉, 우리가 신자유주의의 장점과 삼민주의의 장점을 합쳐서 제3의 길을, 그러니까 뭐 중도적인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긴 한데 일단은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했었던 그 배경 중에 뭐냐면 새로운 이슈들이 생겼던 거예요. 첫 번째 세계화. 과거에는 세계화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 정도의 세계화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98년부터 2000년, 즉 21세기에 때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부닥쳤던 세계화는 과거의 세계적인 국제무역하고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개인주의, 초다국적 기업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슈들이 자꾸 생겨나요. 어떤 분쟁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인종 간의 갈등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 지역 갈등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중동 전쟁도 이때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이 계속 증대되는 대신에 정치인의 역할은 줄어드는, 그러니까 정부의 비대화를 막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기고, 또 하나 환경 문제가 초 이슈의 관점으로 들어오게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올 때 그때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제3의 길은 어떠한 대안점을 찾았느냐 이렇게 보게 됐을 때는 첫 번째 본다면 먼저 이제 행정기구를 간소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인 측면이죠. 신자유적 측면도 맞다.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대신에 행정기구를 다이나믹하게 만든다. 즉 역동적으로 만든다. 즉 일 잘하는 슬림화됐지만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활동성을 높인 행정기구로 바꿔나가야 되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시민사회를 재구성해야 된다. 시민사회를 이제 재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와 갔었던 어떤 삼민주의에 있었던 또는 신자유에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중도적인 입장에서의 시민사회로 재구성 만들어져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시장을 지향한다. 자유시장을 지향하지만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인정을 한다. 이거죠. 자유시장이지만 어디까지나 정부의 역할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복지는 적극적 복지를 강조합니다. 적극적 복지. 그러니까 이런 행정기구를 슬림화하고 시민사회를 재구성하며 자유시장을 인정하는 것들은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았죠. 그러면서도 적극적 복지를 인정해요. 이거는 삼인주의의 장점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더 중요한 거는 세계화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 관계를 지향해야 된다. 국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제3의 길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제3의 길. 그다음에 그 제3의 길을 통해서는 그래서 그럼 요 문제에 대해서 복지를 과연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제3의 길에서는 복지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적극적 복지를 할 때 먼저 적극적 복지의 차원에서 사회 투자 개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투자다 그러면은 제3의 길이에요. 사회 투자를 누구한테 할 것이냐? 주된 목적은 아동 교육 투자였습니다. 아동 교육 투자를 통해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된다. 이것이 제3의 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동 투자를 되게 중요시 다만 정부 지출과 관련돼서는 투자는
하되 소비적 지출은 억제한다. 소비적 지출은 억제한다. 그 다음에 기회의 평등. 그다음에 아동교육과 관련돼서는 기회의 평등을 지향한다.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기회의 평등을 지향한다. 이것이 제 3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빼진 게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그 상당히 이제 많이 지금 진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파 진영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것이 뭐냐면 먼저 페이비안 사회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 영국에 있어서의 의회주의를 인정했었던 페이비안 사회주의를 인정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를 인정했었죠. 사회민주주의는 바로 이제 레닌하고 다른 점진적인 하나의 사회적인 개량을 인정해주는 바로 그런 이론이고, 그 다음에 또 더 진행된 것도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회민주주의를 넘어서 잠시만요. 막스주의에 따라서 칼 막스가 갖고 있었던 이론은 무엇이었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바를 시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3의 길, 제3의 길. 그래서 이제 그때 20세기, 21세기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생겨났었던 다양한 문제들, 세계화라든가,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의 출현이라든가, 인터넷을 활용한 개인의 역량의 강화라든가, 그 다음에 상당한 이제 그 부채가 많은 나머지 정부 부채는 줄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회 투자는 계속되어야 된다. 사회 투자는 누구를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기회의 형평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사회 투자는 하되 소비적 지출은 억제해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3의 길은 주장이 많습니다. 제3의 길은 사실상 이론적인 토대는 그렇게 빼어나지는 않습니다. 당시 21세기 그러니까 우리가 IMF를 당했었던 게 97년이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때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 상황에서 99년을 지나 2000년, 즉 21세기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과거 20세기와 다른 21세기의 환경 변화에 맞추면서 국제적인 연대가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그럼 국제적인 연대 속에서라면은 어떤 과거에 갖고 있었던 이념적인 장벽 가지고서는 21세기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래서 삼인주의도 아니고 신자유주의도 아닌 새로운 이념을 표방해야만이 우리가 국제적인 연대를 우리는 일구어 나서 지금에 닥쳐있는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 세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기후환경과 같은 문제, 지속 가능성의 문제, 인구 감소의 문제, 노령화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사회민주주의를 하자니 껄끄럽고 신자유주의자는 껄끄러우니 장점을 합쳐서 제3의 길로 하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3의 길입니다. 그럼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탈이념과 관련된 게 하나 들어와 있어요. 탈이념. 뭔 탈이념? 이념과 관련 없는 거.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 즉 젠더주의죠. 우리가 젠더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이해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성이 있죠. 성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육체적인 성을 얘기하죠. 육체적인 성으로서 우리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죠. 근데 육체적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성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젠더라고 해요.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 하면 섹스예요. 섹스하니까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그 해외여행 가시면은 그 있잖아요. 네임 뭐 쭉 있죠. 옆에 섹스라고 있어요. 네임은 뭐예요? 뭐 이문성. 그러면은 섹스라고 있으면 뭐라 돼요? 일단 메일이라고 써야죠. 메일 M-A-L 이게 뭐 남성. 여성은 female 이렇게 써야 돼요. 섹스가 그 뜻입니다. 섹스는 그러니까 육체적인 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육체적인 섹스는 이제 육체적인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페미니즘에서 얘기하는 젠더는 사회적인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왔죠. 왜냐면 우리가 그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여성 즉 사회적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젠더 관점에서 봤을 때. 젠더 관점에서 사회적인 성에서의 남성과 여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즉 사회에서 규정되어진 사회적인 권력관계와 지위에 따라서 각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르다. 여기에 대한 형평성의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 할지라도 자 권력을 갖고 있는 여성과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여성은 지배관계로 가게 되거든요. 가장 쉬운 예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보시죠. 시어머니는 복종을 강요하고 며느리는 복종을 받아야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젠더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섹스 관점에서 보면 시어머니나 며느리는 여성이에요. 그러나 사회적인 성, 즉 사회적인 권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젠더 관점에서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시게 되면 바로 여성이 상사에 여성이 권력을 갖고 있고 남성이 권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성이 남성에 대해서 지배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왜? 그러니까 사회적인 성과 육체적인 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갑니다. 이 얘기가 왜냐면요. 여성이 가지고 있는 낙인 효과로 인해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일 있죠. 돌봄 서비스,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일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취급이 돼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열악한 위치, 열악한 대우를 받게 되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여성이 사회적인 위치가 젠더 관점에서 규정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 돌봄 서비스, 사회 서비스, 요양 서비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그 비중에 비해서 봤을 때 사회적으로는 낮게 평가돼서 처우도 낮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하고 부족했던 사항들은 대면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